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인심이 후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아늑하게 감싸 안는 그런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대대로 글을 읽으며 학문을 닦아온 김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예의가 발라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연화라는 이름의 참으로 어질고 고운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봄날에 피어나는 목련꽃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그녀가 술을 놓으면 나비가 날아와 앉으려 하고 옷을 지으면 입은 사람이 마치 날개옷을 입은 듯 편안해한다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천생연분이라 부러워했고 그들의 집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다정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인의 안색을 살폈고 부인은 남편이 글을 읽을 때면 밤늦도록 곁을 지키며 촛불 심지를 돋우어 주는 등 두 사람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행복하던 이 집안에 생각지 못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연화 부인의 갑작스러운 병환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부인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써보아도 차도가 없이 날로 야위어만 갔습니다. 김진사는 백방으로 약초를 구하러 다니며 지극정성을 다하였으나 부인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기색은 거두어지지 않았고 기침 소리는 밤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부인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에 김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만 보아도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연화 부인은 남겨질 남편이 못내 안쓰럽고 걱정되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편을 위한 옷을 한 벌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가장 고운 비단을 꺼내어 가위질을 하고 떨리는 손끝에 온 정성을 모아 한 땀 한 땀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김진사가 잠시 잠든 사이에도 그녀는 촛불 아래 앉아 바늘을 움직였으며 기침이 나올 때면 옷감에 피가 튀지 않도록 조심하며 입을 틀어막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남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은 아내의 절절한 사랑과 영혼이 담긴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만드는 옷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푸른색 비단 도포였는데 그 위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학이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건강이 상할까 염려하여 바느질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고 말렸지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바늘을 찌를 때마다 남편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기도했고 실을 매듭지을 때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늦가을에 찬소리가 내리는 동안 방 안에서는 쉼 없이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생명을 태우는 소리처럼 애처롭고도 숭고하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옷이 완성되던 날 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연화 부인은 다 지은 옷을 고이 개어 자개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로 김진사의 손을 잡고 이 옷은 자신이 곁에 없을 때 당신을 지켜줄 것이니 부디 소중히 간직해달라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밥을 잘 챙겨 먹으며 훌륭한 선비로서의 뜻을 널리 펼쳐달라고 당부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평생 이 옷을 보며 당신을 생각하겠노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 부인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집안 가득하던 약 냄새 대신 은은한 향 냄새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에서 깨어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하늘도 슬퍼하는지 밤새도록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엄숙하게 치러졌고 김진사는 부인의 무덤 앞에서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가 기절하기를 반복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비단옷이 들어있는 자개 장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차마 그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먼지만 닦아내곤 했습니다. 부인이 떠난 후 김진사의 집은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도는 쓸쓸한 곳으로 변해버렸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매일같이 술로 슬픔을 달래거나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낡고 헤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러다 김진사마저 병을 얻어 죽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밥과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려 노력했지만 다친 그의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안방의 그 자개 장롱만이 주인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주인의 숨결이 깃든 비단옷을 품고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김진사의 슬픔도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던 그가 이제는 가끔 마을 사랑방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다시 책을 펴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텅 빈 안방에 홀로 누울 때면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와 베개를 적시곤 했으며 그럴 때마다 장롱을 바라보며 부인과의 약속을 되새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그 절절했던 그리움의 자리에 현실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나이든 어르신들은 김진사를 볼 때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딱하다며 이제 그만 새 사람을 들여 집안을 건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진사도 화를 내며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펄쩍 뛰었지만 밥상을 차려줄 사람도 없고 옷을 기워줄 사람도 없는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이대로 늙어갈 것이냐는 주위의 압박은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던 김진사에게 큰 짐으로 다가왔고 그는 밤마다 갈등하며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죽은 부인에 대한 의리와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꽤나 솜씨 좋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할멈이 김진사의 집을 찾아와 솔깃한 제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산 너머 부자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관연한 딸이 하나 있어 재물도 넉넉하고 인물도 출중하니 김진사의 배필로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혀에 꿀을 바른 듯한 말솜씨로 새 신부 될 사람의 칭찬을 늘어놓으며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안하게 살 때가 되지 않았냐고 김진사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춥고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따뜻한 온기가 그립다는 생각에 중매쟁이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에서는 김진사의 학식과 가문을 높이 사서 사위로 삼고 싶어 했고 혼수 또한 섭섭지 않게 보내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김진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국 현실과 타협하기로 마음먹고 죽은 부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스스로의 변명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부인의 3년상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김진사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강지처가 피를 토하며 지어준 옷이 장롱 속에 그대로 있는데 벌써 장가를 가냐며 혀를 찼습니다. 재혼 날짜가 잡히자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듯 분주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들뜬 분위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마당을 쓸었으며 곳간에는 쌀과 고기가 채워지고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안방에 들어설 때마다 구석에 놓인 자개 장롱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일부러 시선을 피하거나 서둘러 방을 나오곤 했습니다. 그 장롱 안에는 연화 부인이 마지막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그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푸른 비단옷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덮으려 더욱 새 혼례 준비에 몰두했고 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방 안의 가구를 옮기고 도배를 새로 하는 등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는 연화 부인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하여 광으로 옮기거나 태워버리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지만 유독 그 자개 장롱만은 너무 무겁고 귀한 것이라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 안방 구석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집안일을 오래 돌봐온 늙은 유모는 그런 김진사의 모습을 보며 못내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죽은 마님의 물건을 그리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간언하려다 주인의 서슬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혼례가 다가올수록 김진사의 꿈자리에는 죽은 연화 부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장롱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김진사가 다가가려 하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곤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했지만 날이 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 장가를 간다는 설렘에 취해 간밤의 꿈을 애써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죽은 부인도 바라는 일일 것이라며 억지로 합리화했고 새 신부와의 달콤한 미래만을 상상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너무 서두른다며 수군거렸고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죽은 부인이 눈을 감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늦게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나다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파란 도깨비 불이 장독대 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귀에는 그런 불길한 소문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화려한 혼례식과 아름다운 새 신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새 출발을 위해 낡은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연화 부인과의 소중했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드디어 혼례를 치르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문득 시선이 자개 장롱의 문고리에 머물렀습니다. 붓쇠로 만든 나비 모양의 문고리는 마치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롱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차마 문을 열지는 못하고 거친 나무의 질감만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 부인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마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내 당신을 잊은 것은 아니니 저승에서라도 나의 행복을 빌어주구려. 김진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일렁거려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었고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새 신부가 들어와 이 방의 주인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 음산한 기운도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내일 있을 잔치를 위해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진사의 집 안방만큼은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개장롱은 어둠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듯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피와 땀이 서린 비단옷은 그 어둠 속에서 주인의 배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잊혀진 약속은 소리 없는 비명이 되어 장롱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의 배신과 함께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징소리가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며 김진사의 재혼을 알리는 화려한 행렬이 마을 어귀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울긋불긋한 깃발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줄을 지었으며 꽃가마에 탄 새 신부는 수줍음보다는 당당함이 넘치는 모습으로 가마 흔들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부잣댁의 금지오겹, 외동딸답게 혼수품을 실은 짐꾼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마을 사람들은 떡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엄청난 규모의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김진사는 사모관대를 쓰고 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새신랑의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어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김진사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한 꽃가마에서 새 신부가 내리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사와 함께 묘한 수군거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새 신부 최 씨는 눈매가 가늘고 입술이 얇아 매서운 기운을 풍겼지만 비단 옷을 휘감은 자태는 화려하기 그지없어 시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흙먼지가 날린다며 인상을 찌푸리고 하인들에게 옷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소리치는 등 거침없고 도도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마중 나온 늙은 유모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지만 최 씨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안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 안방마님이 된 최 씨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방이 좁고 천장이 낮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화려한 비단 금침과 자개 거울 등을 어디에 놓을지 하인들에게 이리저리 지시하며 기존에 있던 소박한 가구들을 당장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서 있기만 했는데 이는 평소 점잖고 위엄 있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치 점령군처럼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 들었고 그 과정에서 연화 부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헌신짝처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안방 한 구석에 묵묵히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자개 장롱에 꽂혔습니다. 칠흑 같은 모칠 바탕에 영롱한 자개가 박혀 달빛을 받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그 장롱은 방 안의 다른 낡은 기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귀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눈을 반짝이며 장롱 앞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자개 문양을 쓸어보더니 이 시골 구석에 어울리지 않게 제법 쓸만해 보이는 물건이 있군요. 라고 말하며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무쇠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에 그녀의 미간이 좁혀지며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씨는 김진사를 돌아보며 서방님, 이 장롱 안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이리 꽁꽁 잠가두셨습니까? 열쇠를 내어주시면 제 물건들을 정리해 넣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것은 죽은 전처의 유품이 들어있는 것이라 열어볼 필요가 없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소라고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김진사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직감하고 오히려 더 강한 호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사람 물건을 안방에 두고 산 사람 기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가 이 집의 새 주인이 되었으니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 손을 거쳐야 합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늙은 유모는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부엌길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연화 부인이 생전에 얼마나 그 장롱을 아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든 비단옷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새 신부의 행동이 몹시 불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모는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가 문 밖에서 마님 그 장롱은 돌아가신 마님이 혼수로 해오신 귀한 것이라 함부로 손을 대면 부정을 탈 수도 있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불난집의 부채질을 한 격이 되어 최 씨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와 유모를 매섭게 노려보며 감히 하인 주제에 상전의 대화에 끼어들다니 이 집안 법도가 어찌 이 모양이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김진사를 향해 저 늙은이가 저렇게 기고만장한 것을 보니 서방님이 평소에 아랫사람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만합니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유모에게 눈짓으로 물러가라 신호했지만 유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진사를 바라보며 날이 부디 돌아가신 마님을 생각해서라도 저 장롱만은 지키셔야 합니다라는 무언의 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새 신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유모에게 당장 부엌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장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김진사를 계속해서 볶아댔습니다. 그녀는 하인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 장롱 안에 세상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수가 놓인 비단옷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치와 허영심이 강한 최 씨에게 그 비단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임을 증명하고 전철을 이길 수 있는 전리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품에 파고들며 서방님 내일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릴 때 그 비단옷을 입고 싶어요. 제발 열쇠를 주세요라고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원했습니다.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 옷은 죽은 사람을 위해 만든 수이나 다름없는 것이요. 산 사람이 입을 물건이 아니니 제발 그만하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수이라니요. 하인들 말로는 색이 곱고 화려한 도포라 하던데 서방님이 저에게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게지요. 라며 토라진 척 등을 돌렸습니다. 김진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는데 그때 갑자기 닫힌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훅 불어와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일렁거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자 최 씨는 몸을 움츠리며 어머, 왜 이리 갑자기 춥지요? 라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잔치 다음 날의 흥겨움보다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는 아침상을 받자마자 밥알이 거칠다느니 국이 짜다느니 하며 반찬 투정을 부렸고 하인들은 새마님의 눈치를 보느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물리자마자 다시 김진사에게 장롱 열쇠를 요구했고 김진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분에 못 이겨 안방에 있는 화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이며 새 장가 들더니 김진사 댁에 바람 잘 날이 없네 라고 혀를 찼습니다. 마을의 촌장이자 김진사의 먼 친척벌 되는 노인이 지나가다 이 소란을 듣고 김진사를 불러내어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진사 자네가 세 사람을 들인 것은 축하할 일이나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드세고 욕심이 많으면 가문이 기우는 법일세. 더구나 상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처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자네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네. 노인의 충고는 뼈가 있는 말이었지만 이미 최 씨의 치마폭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진 김진사의 귀에는 고리타분한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유모와 마주쳤는데 유모는 핏기 없는 얼굴로 김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마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장롱 앞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제발 새마님을 말려주십시오. 유모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진사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좋은 날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유모를 밀쳐냈습니다. 유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김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가 뾰로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김진사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전처 물건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허수아비 안주인이라고 비웃습니다. 제 체면을 세워주시려면 당장 그 장롱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집요함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오기와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김진사는 그녀의 성화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음속의 죄책감을 누르고 오늘 밤만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김진사의 집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나 짐승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김진사가 열쇠를 줄 기미를 보이자 태도가 돌변하여 교태 섞인 목소리로 김진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역시 서방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옷을 입고 서방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비단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옷에 서린 죽은 여인의 한이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롱 안에서
달그락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자물쇠를 만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라 어머!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쥐가 들었나? 라고 말하며 장롱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진사 역시 그 소리를 들었기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오래된 가구라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일게요 라고 억지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스스슥 스스슥 하는 섬뜩한 소리로 바뀌어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조금 겁이 났는지 김진사의 팔을 꼭 붙잡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은 장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강한 여인이었기에 쥐새끼가 들어 비단옷을 다 갉아먹으면 어떡해요. 당장 열어서 확인해봐야겠어요. 라며 오히려 김진사를 재촉했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밤이 늦었으니 내일 날 밝으면 합시다. 라고 만류했지만 최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김진사 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 김진산의 담벼락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나도 봤어. 파란 불덩이가 지붕 위를 둥둥 떠다니는데 꼭 사람 얼굴 형상을 하고 있더라니까.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지는 괴담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지만 정작 그 집 안에서는 탐욕에 눈이 먼 새 주인이 재앙의 문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 마당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조차 가려버렸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 보고 싶다면 보시오. 허나 나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오. 그의 말은 무책임하고 비겁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열쇠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으려는 순간 훅 하고 촛불이 완전히 꺼져버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최 씨는 아이 참 바람이 왜 이리 세게 불어라며 투덜거리고는 부싯돌을 찾으려 더듬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씨의 손이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사이 김진사의 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그것은 죽은 연화 부인이 병석에서 부르던 힘없는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김진사는 쏘스라치게 놀라 누구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와 최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놀랐잖아요. 빨리 불이나 켜주세요. 최 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다시 촛불이 켜지자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장롱 주변만큼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아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기어이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돌렸고 철컥하는 금소금이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금기시된 세계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과도 같았고 김진사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장롱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리자 그 틈 사이로 형용할 수 없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붉은 기운이 새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최 씨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혔고 그 안에는 푸른 비단옷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옷 위에 수놓아진 소나무와 학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빛났고 최 씨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소문대로 훌륭한 옷이네요. 내일 당장 입어야겠어요. 그녀는 옷을 꺼내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옷자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며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쏘아진 화살이었습니다. 최 씨가 비단옷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옷 속에서 검붉은 액체가 한 방울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 씨는 이게 뭐지 하며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그것이 핏방울임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롱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음산한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점점 커져 방 안을 가득 채울 기세였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 바야흐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액체를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매 끝으로 쓱 닦아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장롱이 오래되어 칠이 녹아내린 것이거나 하인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더러운 물이 고였던 것이라 여기며 자신의 불안을 애써 덮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푸른 비단옷에 영롱한 자태만이 들어왔고 그 옷을 입으면 자신이 이 마을에서 가장 돋보이는 여인이 될 것이라는 허영심이 공포심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옷을 활짝 펼쳐 보이며 김진사에게 보세요, 서방님. 이리도 고운 옷을 그동안 썩히고 계셨다니 정말이지 무심하기도 하시지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향기가 아닌 비릿한 피냄새와 섞인 묘한 곰팡이 냄새였지만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면서도 기어이 팔을 꿰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최 씨가 옷을 입으려 할 때마다 마치 죽은 아내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단옷의 수놓아진 학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금방이라도 날아올라 최 씨의 눈을 쪼을 것만 같은 환영이 보였고 소나무 가지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몸을 휘감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대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일을 흠뻑 적셨습니다. 최 씨가 옷구름을 매며 거울 앞에 섰을 때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한겨울처럼 뚝 떨어졌고 어디선가 추워, 너무 추워 하는 가느다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라 분명 고막을 파고드는 실제의 소리였습니다. 최 씨는 옷고름을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다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에 몸을 부르르 떨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문을 꽉 닫은 게 맞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녀는 투덜거리며 옷깃을 여미었지만 그 한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입고 있는 그 비단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최 씨는 이 귀한 옷을 당장 벗기 싫어 그저 날씨 탓만 하며 거울을 들여다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에 도취해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색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장롱문이 다시 한번 끼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고 그 어두운 틈새에서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연기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연기는 천천히 바닥을 기어 최 씨의 발밑으로 다가갔고 방 안 가득 메우던 흐느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 이제는 원통하다, 원통하다 하는 원망 섞인 곡소리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최 씨도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채고 동작을 멈추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로 희미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최 씨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뒤에는 덜덜 떨고 있는 김진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은 웃고 있지 않았는데 거울 밖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최 씨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슬프고도 매서운 연화 부인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괴물처럼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소라는 안방에서만 그치지 않고 담장을 넘어 고요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밤이면 쥐 죽은 듯 조용하던 김진산의 집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잠자리에 들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깨어났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개들이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외양간의 소들도 불안함을 느꼈는지 거칠게 울어대며 발을 구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은 김진사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찾는데 그들의 귀에는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처절한 곡소리가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 소리 좀 들어보게. 저건 산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여 필시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곡을 하는 소리일세. 마을 최고령자인 박노인이 곤방대를 떨며 말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연화 부인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김진사가 얼마나 매정하게 새 장가를 들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며 이것이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김진산의 집 대문을 두드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안방 안 최 씨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비단옷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녀의 몸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하던 품이 점점 줄어들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을 압박했고 소매는 팔을 비틀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 도와주세요, 옷이 저를 죽이려 해요. 최 씨는 울부짖으며 김진사에게 손을 뻗었지만 김진사는 구석에 처박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나는 모르오만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옷깃은 마치 차가운 소나기가 목젖을 누르는 것과 같은 섬뜩한 감촉이었습니다. 장롱 안에서는 이제 대놓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개장롱의 문짝이 덜컹거릴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 도깨비불 같은 안광이 번뜩였고 그 빛은 정확히 최 씨를 향해 쏘아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공포와 질식감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비단 옷은 이제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옷에 수놓아진 붉은 꽃들이 몽우리를 터뜨리며 피처럼 붉은 물을 뚝뚝 흘려보내자 방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웅덩이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떨고 있던 늙은 유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방 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모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비명소리와 주인 어른의 신음소리에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고 나리마님 문을 여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하며 문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긴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과 냉기가 유모의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모는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마님 돌아가신 마님이 노하셨구나. 이를 어째 하며 통곡을 하였고 다른 하인들도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문을 부수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몸을 조이던 옷은 이제 그녀의 살을 파고들 기세였고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장롱문이 쾅 하고 완전히 열리더니 그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쳐 방 안의 모든 집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병풍이 쓰러지고 촛대와 그릇들이 허공을 날아다니며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김진사는 실눈을 뜨고 장롱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숨이 떼슬 뻔했습니다. 장롱 앞 허공에 희미하게 떠있는 형체는 분명 죽은 연화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곱고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발한 머리에 피눈물을 흘리는 참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는 하얀 소복을 피로 물들이며 바닥에 쓰러진 최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김진사의 머릿속에는 내 정성을, 내 마지막 마음을 네가 어찌 이리 짓밟느냐 라는 서러운 울림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한을 넘어선 믿었던 사람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이 만들어낸 슬픈 절규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목소리에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 눈이 멀어 당신의 정성을 욕되게 하였소. 제발 노여움을 푸시오. 라고 목 놓아 빌었습니다. 그의 참회는 너무 늦은 것이었지만 공포보다는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쳤기에 나올 수 있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원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김진사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방 안의 진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장의 석가래가 흔들리고 흙먼지가 떨어져 내려 마치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으나 옷이 너무 꽉 조여 기절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탐욕을 후회했습니다. 그저 예쁜 옷이 입고 싶었을 뿐인데 남의 것을 탐한 대가가 목숨을 위협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최 씨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폭풍 같은 소음 속에서도 기이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연화 부인의 원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진사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슬픈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안방이 무너질 듯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불이야, 귀신 불이야 하고 소리치며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지만 정작 불은 보이지 않고 푸르스름한 기운만이 방을 감싸고 있어 물을 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했습니다. 유모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용기 있는 장정 몇몇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김진사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것이었는데 안방 문과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며 마치 집 자체가 숨을 헐떡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병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촌장과 어르신들도 지팡이를 짚고 달려와 이 참상을 목격하고는 당장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보통 원한이 아니여. 어서 구판을 벌이든 재를 올리든 해서 넋을 달래야 해. 어른들의 다급한 지시에 사람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정화수를 떠오고 떡과 과일을 급하게 준비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기운은 너무나 강렬하여 밖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방 안에 세 사람, 김진사와 최씨, 그리고 연화 부인의 원혼만이 존재하는 단절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을 기어 최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비단 옷을 벗겨야만 이 사태가 끝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부인, 이 사람은 죄가 없소. 다 내 잘못이니 이 사람을 놔주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씨를 옥죄고 있는 옷고름을 풀려 했지만 매듭은 마치 쇠줄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어 손톱이 부러질 듯 힘을 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옷가미로 수놓아진 하계 부리가 움직여 김진사의 손등을 쪼았고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이는 원혼이 그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축시, 새벽 1시, 3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음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이미 다 꺼졌지만 귀기가 서린 푸른 빛이 방 안을 대낮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 밝히고 있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최 씨의 눈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원한을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어서라도 벗기기 위해 주변에 굴러다니는 가위를 찾으려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울음소리도 비명소리도 아닌 아주 오래전 두 사람이 행복했던 시절에 연화 부인이 흥얼거리던 자장가 소리였습니다. 그 부드럽고도 슬픈 멜로디가 광란의 소용돌이 속에 스며들자 미쳐 날뛰던 집기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지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곧 닥쳐올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노랫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 감춰두었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글프고도 애절한 자장가 소리가 엉망이 된 방안을 가득 채우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쳐 날뛰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허공을 날아다니던 그릇 파편들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춤을 추던 촛불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 연화 부인이 살아생전 김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 때면 귓가에 들려주던 바로 그 곡조였기에 김진사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귀의 저주가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에게 잊혀져 가는 여인의 깊은 슬픔이 만들어낸 눈물의 노래였습니다.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도 그 구슬픈 소리에 홀린 듯 눈시울을 붉혔고 그제야 비로소 두려움을 떨치고 조심스럽게 마루 위로 한 발자국씩 올라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 열리지 않던 안방문이 스르르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리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마을 촌장과 어르신들 그리고 늙은 유모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방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찢어진 종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김진사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씨가 푸른 비단 옷에 꽁꽁 묶인 채 얼굴이 파랗게 질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단 옷이 스스로 움직여 사람을 조이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는 등골이 오싹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어른들이 들어온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절을 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죽일 놈이요. 당신이 피를 토하며 지은 옷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 했으니 내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가를 것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은 놓아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와 절망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것이어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 장가를 들어 편안하게 살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그리고 조강지처의 자리를 돈과 미모로 채우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최 씨 또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동안의 오만함과 탐욕을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김진사와 허공을 번갈아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옷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넘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당장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진심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은 자의 원한을 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휘감고 있는 비단 옷의 자수는 여전히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그녀의 목을 조이고 있었지만 그녀가 욕심을 버리겠다고 외치는 순간 미세하게 압박이 느슨해지는 듯했습니다. 마을 촌장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김진사 자네 꼴을 보게나. 조강지처가 눈을 감은 지 3년도 안 되어 새 사람을 들일 때부터 내 이럴 줄 알았네. 사람의 도리란 것이 있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정성을 그리 가볍게 여겼는가. 저 옷이 단순한 비단으로 보이는가. 저건 연화 부인의 넋이고 피일세. 노인의 호통은 김진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마자마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도리를 어긴 자가 겪게 되는 인과응보의 본보기로 마을 사람들 뇌리에 깊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을 맴돌던 자장가 소리가 잦아들면서 서늘하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바닥을 기어 최 씨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오. 이 사람이 탐을 낸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잘못은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나에게 있지 않소. 내 평생 당신을 위해 속죄하며 살 테니 부디 이 사람을 보내주시오. 김진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단옷 위에 손을 얹자 신기하게도 돌처럼 단단하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수놓았던 붉은 꽃잎들이 다시 온화한 분홍빛으로 돌아오고 날카롭게 곤두섰던 하계 깃털도 부드럽게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옷이 완전히 풀리자 최 씨는 콜록콜록하며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에는 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탐욕의 낙인이자 경고였습니다. 최 씨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서 방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비단옷은커녕 자신이 가져온 혼수품조차 챙길 생각도 못하고 오직 이 무서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도 오지 않겠습니다.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녀와 함께 왔던 하인들도 혼비백산하여 주인을 따라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가 떠나고 나자 방 안에는 김진사와 마을 어른들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푸른 비단옷만이 남게 되었고 폭풍 같던 소라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주인을 잃고 바닥에 놓인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옷에서는 더 이상 비릿한 피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고 연화 부인이 생전에 즐겨 쓰던 은은한 국화향이 배어 나오는 듯했습니다. 김진사는 옷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며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옷의 차가운 냉기는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온기가 김진사의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 했는데 이는 죽어서도 남편을 걱정하는 연화 부인의 마음인 것 같아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유모가 울먹이며 부엌에서 떠온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들고 와 장롱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 물러갔고 주인 어른도 저리 뉘우치고 계시니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유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죽은 주인을 향한 깊은 충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모가 정화수에 소금을 조금 타서 방 안 곳곳에 뿌리자 무겁게 짓누르던 탁한 공기가 씻은 듯이 맑아지고 촛불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곧게 타올랐습니다. 장롱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그 안의 어둠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슬픔을 간직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촌장은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사, 자네가 오늘 겪은 일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네. 저 옷은 자네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물건이니 날이 밝는 대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고 부인의 뜻을 받들게나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야겠지만 죽은 사람의 자리를 함부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촌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시나마 외로움에 못 이겨 조강지처와의 신의를 저버렸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조강지처 버리면 천벌 받는다더니 김진사가 딱 그 꼴이 났구만.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지. 저러다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줄 알았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오늘 밤 김진사 집에서 일어난 일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교훈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개들도 짖음을 멈추고 제 집으로 들어가 웅크렸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에 홀로 남아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넘어진 병풍을 세우며 흐트러진 방안을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지러웠던 마음과 흐트러진 도리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그 통증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는 것 같아 묵묵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방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그는 다시 비단옷을 곱게 개어 무릎 앞에 놓고 단정히 앉았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시간인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방 안으로 스며들어 푸른 비단옷을 신비롭게 비추었고 옷에 수놓아진 학들은 달빛을 받아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김진사는 그 학들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연화 부인이 이 술을 놓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르며 자신의 건강보다 남편의 앞날을 걱정했을 아내의 마음이 전해져와 김진사는 다시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 내 약속하리다. 내 다시는 다른 여인을 이 방에 들이지 않을 것이며 평생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겠소. 이 옷은 내 몸에 걸치지 않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입혀두겠소. 김진사의 맹세는 허공에 흩어지는 빈말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하는 묵직한 다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하게 변해 있었고 마치 연화 부인이 남편의 다짐을 듣고 미소 짓는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이제야 비로소 두려움 없이 장롱을 마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닭이 내를 치며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지만 김진사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꼿꼿이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부인의 무덤을 찾아가 사죄를 하고 정성스러운 제사상을 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최 씨와의 혼담을 깨끗이 정리하고 최 부자 댁에 정중히 사죄의 편지를 보내 파혼을 공식화할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꼬인 매듭을 풀고 순리대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이 터오자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고 밤새 김진사를 괴롭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유모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는 비질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규칙적인 소리가 김진사에게는 세상이 다시 질서를 되찾아가는 소리처럼 들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유모는 밤새 안방의 동태를 살피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방 안이 조용해지자 안도하며 아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는 솥에 평소보다 더 많은 쌀을 안치며 고생한 주인 어른과 돌아가신 마님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단 옷을 다시 자개 장롱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꺼림칙함이 아니라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고 경건한 손길이었습니다. 옷을 넣고 문을 닫자 달칵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연화 부인이 이제 되었어요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장롱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다시 떠다 놓고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화려한 새 신부도 시끌벅적한 잔치도 없는 적막한 곳이 되었지만 그 적막함 속에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사람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안방의 문을 활짝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어와 밤새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은 김진사의 집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지난밤의 공포는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서리처럼 사라져갔고 김진사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리와 정을 지키며 사는 선비로서의 꼿꼿한 삶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며 김진산의 집 쪽을 힐끔거렸지만 닫힌 대문 안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빗자루 소리에 안심하며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난리법석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마을은 다시 평소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김진사 댁의 비단옷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함부로 욕심을 부리거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그러나 익숙한 홀로서기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자 지난밤의 공포와 소란은 마치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김진사는 쬐탄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마치 가을 하늘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새벽녘에 길어온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듯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늙은 유모는 부엌에서 아침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얀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박한 아침 풍경이 김진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 그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유모를 불러 간단한 술과 과일을 준비하게 하고 어젯밤 자신이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던 푸른 비단옷을 하얀 한지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는 이제 이 옷을 연화 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그녀가 잠들어 있는 뒷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옷을 감싸는 손길은 떨리지 않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으며 마치 살아있는 아내의 살결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모는 주인 어른의 뜻을 알아차리고 말없이 제수용품을 바구니에 담아 건네주었고 김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문을 나서 산으로 향하는 김진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죄책감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틋함의 무게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김진사는 추위를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는 걷는 내내 연화 부인과 함께 걸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는데 봄날에 진달래꽃을 따라왔던 일, 여름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평생 계속될 줄 알았으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서랍에 갈무리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연화 부인의 무덤 앞에 도착한 김진사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봉분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새 장가를 든다는 핑계로 이 소중한 곳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겉옷을 벗은 뒤 맨손으로 자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며 무덤 주변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에 끼고 손등이 거칠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힐 때까지 정성을 다해 비질을 하고 흙을 도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초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닦아내고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주변 정리가 끝나자 김진사는 무덤 앞에 작은 상을 차리고 술잔을 채운 뒤 절을 2번 올리고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부인 못난 남편이 이제야 왔소. 당신이 피와 땀으로 지은 옷을 탐욕의 제물로 삼으려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당신의 정성이 담긴 이 옷을 하늘로 올려보내니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시오. 그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로 대답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한지에 싸온 비단 옷을 꺼내어 무덤 앞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비단 옷에 옮겨 붙자 처음에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맑고 투명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옷이 타면서 나는 냄새는 탄내가 아니라 은은한 꽃향기와 같은 향긋한 냄새였으며 연기는 검지 않고 하얀색을 띠며 하늘로 곧게 피어올랐습니다. 옷에 수놓아진 소나무와 학들이 불길 속에서 춤을 추듯 일렁이다가 마치 살아나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김진사는 그 광경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며 부인의 영혼이 비로소 이승에서의 원한을 풀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단옷이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김진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재들은 바람을 타고 나비떼처럼 흩어져 파란 하늘 높이 올라갔고 그 모습은 마치 연화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고 이제 정말로 그녀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제일 먼저 사랑방에 들어가 붓을 들어 최 부자 댁에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정중하지만 단호했는데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귀한 따님을 고생시켰으니 용서를 빌며 혼담은 없었던 일로 하고 보내온 예물은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편지와 함께 창고에 쌓아두었던 혼수품들을 모두 실어보내게 했고 이로써 짧고도 끔찍했던 재혼 소동을 깨끗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미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과 김진사 댁에서 일어난 기이한 변고를 전해 듣고는 뒤탈이 두려워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예물을 돌려보내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김진사의 결단을 칭찬하며 그를 다시 예전에 점잖고 학식 있는 선비로 대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밖 출입을 삼가며 집안에서 조용히 근신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와 마을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고 산골 마을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김진사의 집마당에도 눈이 무릎까지 쌓였지만 그는 하인을 시켜 길을 내기보다는 눈 쌓인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것을 즐겼습니다. 안방의 그 작의 장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가끔 장롱문을 열어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부인을 추억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롱 안에서는 서늘한 냉기 대신 오래된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비워진 공간이 상실이 아니라 부인과의 추억을 담아두는 마음의 여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생활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어서 아침에 일어나 글을 읽고 오후에는 마당을 거닐며 자연을 벗삼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늙은 유모는 주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철마다 좋은 음식을 해올렸고 김진사 또한 유모의 정성을 생각하여 밥을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가족 이상의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적막한 집안에는 가끔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김진사는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다가 문득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그것이 자연의 소리임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지난날의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고 이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 고독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남은 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부인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김진사의 집 마당 구석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연화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와 심은 것으로 그녀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나무였습니다. 김진사는 활짝 핀 매화꽃을 보며 부인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고 꽃잎이 떨어져 마당을 수놓을 때면 마치 부인이 다녀간 흔적 같아 발을 딛기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매화꽃을 구경하러 오면 김진사는 대문을 열어 아이들을 들어오게 하고 떡과 과일을 나누어 주며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집안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인근 마을의 선비들조차 그의 학식과 인품을 흠모하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진사가 지키고 있는 신의와 절개에 감동하여 그를 스승으로 모시기를 청했고 김진사는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사랑방을 열어 학동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진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늙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기 어린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늙은 유모는 천수를 누리고 먼저 세상을 떠났고 김진사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부인의 숨결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존경,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늦가을, 김진사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부인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며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개 장롱을 가리키며 이 장롱은 내가 죽은 후 태워 없애지 말고 잘 손질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건에는 한때 원한이 서려 있었으나 이제는 나의 참회와 그리움이 담겨 정화되었으니 부디 쓰는 이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안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연화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는 원귀가 아니라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뒤로는 따뜻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어디선가 향긋한 매화 향기가 불어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진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부인 정말 당신이요. 나를 데리러 와주었구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연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김진사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포근하고 익숙하여 김진사는 모든 고통과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를 돌아보니 늙고 병든 자신의 육신이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부인과 함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두 사람의 모습은 서서히 빗속으로 녹아들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김진사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고 굳게 닫혀있던 작의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은 비어 있었지만 마치 꽉 찬 듯한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가 드디어 그리워하던 부인의 곁으로 갔을 것이라며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고 김진사는 유언대로 연화 부인의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두 개의 봉분 사이에는 어느새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가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봄이 되면 무덤가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으며 겨울이면 하얀 눈이 두 무덤을 따뜻한 이불처럼 덮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김진사 부부의 무덤을 찾아와 마음을 달래곤 했고 그곳에 서면 왠지 모를 위로를 받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김진사의 집은 주인이 바뀌고 마을의 모습도 변해갔지만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다시 그 손자의 아이에게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비 오는 밤이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큰일 날 뻔했지만 뒤늦게나마 참회하여 사랑을 지킨 어느 선비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아이들은 꾸벅꾸벅 졸고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그 옛날 연화 부인이 술을 놓던 소리처럼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착한 사람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따뜻하고 고운 비단옷을 입은 나비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녔답니다.